어머님,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처음 결혼하시고 사시던 동네가 어디였죠? 아, 그때는 서울에 오기 전이었는데. 아니요, 어머님. 그냥 동네를 바로 말하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요. 어, 어? 그, 뭐더라? 땡. 어머님, 진짜 큰일이네요. 신혼집에서 너무 행복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모시고 살았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셨으면서 어떻게 그 동네 이름을 잊어버리세요? 그, 그건 너희가 자꾸 다그치니까 내가 당황을 해서.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셔야지. 어머님 기억력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치매면은 그 방금 전에 한 걸 기억 못 한다며. 나는 그건 아니야. 내가 가스불을 안 끈 적이 있니? 외출할 때 에어컨을 틀고 나간 적이 있니? 치매 아니라니깐. 그렇게 자신하시면 안 돼요. 저랑 형님은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저희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네요.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걸까요? 예전에는 아들, 며느리 얼굴만 봐도 마냥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두 며느리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들이 거의 3일 간격 문지방이 닳도록 집에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다정한 척 저의 안부를 묻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해와서 식사를 챙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살가운 행동은 잠깐이었고 저한테 알 수 없는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처음 결혼하시고 사시던 동네가 어디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TV에서 어떤 동네가 나왔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결혼해서 사시던 동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갑작스러운 큰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왜 저렇게 다급히 묻는 건가 하는 의아함이 들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했어요. 기억나고 말고 그때는 서울에 오기 전이었는데 강원도 삼척의 작은 마을이었지. 그 당시 이름이 강동리였을 거야. 그 동네 작은 초가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지.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아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단다.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도 그때는 젊고 패기가 넘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흐뭇하게 웃고 있던 그때, 큰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고 제 말을 끊으며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강동리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질문을 하면 그냥 동네를 바로 말하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동네 이름이었는데 어머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중요한 걸 깜빡하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시죠? 큰며느리 말투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대답이라도 한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불쾌했지만 내가 예민한가 하는 생각에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동리라고 하셨나요? 그곳이 맞아요? 확실해요? 그럼 강동리 맞지. 내가 내 신혼집 동네를 잊겠니? 너 왜 자꾸 없는 말 지어내? 조금 짜증난 채 대답을 하니까 큰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남편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요새 좀 이상하셔. 전에 내가 들었던 동네 이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당신이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어. 어머, 괜찮아? 혹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큰아들의 걱정에 괜히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건 큰애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애들네도 큰애네와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TV에서 치매 프로그램 보셨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혹시 아주버님이 다닌 국민학교 이름 기억하세요? 그 학교가 유명했다면서요. 물론이지. 우리 큰아들이 종로에 있는 학교를 다녔잖아. 거기가 유치원도 같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지. 그 학교는 서울에서 오래된 학교 중 하나라서 역사가 깊지.
대답을 잘했는데 작은 며느리 표정이 미묘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거기가 땡땡 초등학교였나요? 저는 왜 자꾸 다른 학교 이름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혹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 맞아요? 작은 며느리는 마치 제가 틀린 대답이라도 한 듯이 말을 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녔던 학교 이름을 제가 어떻게 모른단 말입니까? 예, 내가 내 아들 초등학교 이름을 어떻게 잊겠니? 내가 직접 학교 등하교를 시켰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님이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아무래도 이거 치매 증상 같아요. 저희는 어머님 건강이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어머님 둘째 아들 서방님은 어느 고등학교 나왔죠? 우리 둘째는 동땡고 나왔지. 거기 축구부가 아주 유명하잖아.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그 학교 간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결국 그 학교 가서 축구는 구경만 하고 죽어라 공부만 했으니 얼마나 웃기니. 대학교는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설마 이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어머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식들 학교를 기억 못하시면 큰일이잖아요. 며느리들은 마치 사전에서 질문 리스트를 뽑아온 듯 순서대로 퀴즈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답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즉시 이거 치매 증상 같아요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들이 저를 놀리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방문과 끈질긴 질문, 그리고 집요하게 저의 기억력을 확인하려는 모습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단순한 치매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들, 며느리들의 목적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건물과 재산 같더라고요. 10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은 제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거든요.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상가 건물 한 채였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그게 제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바빴어요. 옳다구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후견인을 세우거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그때부터 제 일상은 며느리들의 방문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마치 예약이라도 한 듯 2, 3일에 한 번씩 찾아와 저의 기억력을 시험했고 작은 며느리도 비슷한 질문들을 던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님, 건물 관리인분 이름이 뭐였죠? 제가 연락드릴 일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머님은 기억하시죠? 김성수 씨잖아. 내가 그걸 잊겠니? 너 자꾸 왜 이래? 그럼 어머님, 이번 달 월세는 어떤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10일에 국땡땡땡 계좌로 들어오지. 내가 매달 확인하는 걸. 근데 너는 왜 자꾸 나를 시험하려고 하니? 어머님,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깜빡하는 게 좀 심해지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경우도 많다던데. 저는 며느리들의 집요한 질문과 시달림에 점차 지쳐갔어요. 며칠 간격으로 들이닥치는 그 애들의 방문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잠을 설치고 식욕까지 없어질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같이 말이에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머님도 아시죠? 저 병원에서 일하는 거. 맞아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게 있는데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요. 혹시 어머니께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지면 저희가 나서서 어머님을 보살펴드리는 게 맞잖아요. 재산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애들의 목적이 저의 재산을 손에 넣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홀로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곤 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 며느리들한테 적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텐데 서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며느리들에게 시달리느라 깊은 잠 못 잤는데 그날은 뒤척거리다 간신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꽃밭을 거닐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 것까지 느껴지는 아주 생생한 꿈이었죠. 꽃향기를 맡고 있던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에 한없이 고왔던 저희 시어머니였거든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피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리고 단정하고 깨끗한 한복 차림은 결혼 초기에 봐왔던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아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저를 부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꿈속에서 잡은 우리 어머님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그 온기가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시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제가 요새 너무 힘이 들어요. 며느리들이 자꾸 저를 못 살게 굴거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저는 꿈속에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저를 품어주시던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아가 왜 이렇게 말랐니? 네 마음고생 내가 다 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없다. 무엇보다 너는 나약한 아이가 아니잖니. 내 눈에 우리 며느리는 언제나 굳세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며느리들 때문에 요새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단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제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다 방법을 일러줄게. 너희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아들이 남겨준 재산은 절대 그 애들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심보들이 그렇게 고약한 애들한텐 한 푼도 아까운 거 아니겠니? 게다가 그 애들 결혼할 때 이미 많은 걸 주었잖니. 그걸로 되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얘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알겠지? 시어머니는 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고 그 내용들은 마치 머릿속에 각인이라도 되는 듯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이렇게 해봐라. 잊지 말고 꼭 내 말대로 해라. 응? 시어머니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빙그레 웃으며 제 볼을 쓰다듬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잠에서 깨어나서도 꿈속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저에게 일러준 그 방법들까지. 마치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생전에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저는 멍하니 앉아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방법들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반드시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이 제 며느리들의 끈질긴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꿈속 계시를 받은 이상 며느리들의 비아냥거림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속 제 모습을 울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 밤잠을 설치고 불안감에 시달리던 얼굴은 어딘가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래, 어머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야.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며느리들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집에 모이는 게 어떠니? 중요한 이야기니까 빠짐없이 와야 한다. 알겠지? 저의 연락을 받은 며느리들은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마도 재산 이야기라고 미리 짐작한 모양이에요. 그 애들이 제 계획, 아니 저희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아들 부부들은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제 양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 애들의 눈에는 욕심이 그득그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기는 척을 했지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매실차 끓여왔어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여왔어요. 영양 보충하셔야죠. 요즘 기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다 끓여왔어요. 얼른 드세요. 저는 며느리들의 과장된 친절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복죽과 매실차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지요. 저는 며느리들이 가져온 차와 죽을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둔 채 저는 핵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 생각에 세상을 떠난 너희 아버님에게 상속받은 건물과 재산을 이제 너희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너희가 미리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요즘 너희들이 내 걱정을 하면서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자존심 때문에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겼는데 그리 버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저희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희가 어머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역시 어머님은 저희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는 늘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어머님 생활이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물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들은 제가 치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니 자신들이 잘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제 재산을 가로챌 공식적인 명분을 찾았다는 듯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애들의 뻔뻔한 속내를 알면서도 겉으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믿고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럼 재산을 너희에게 공식적으로 양도하겠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하니 너희가 편한 날에 서류 정리를 하러 같이 가야겠지. 법무사 사무실이든 아니면 은행이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했고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더욱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어머님 편하신 날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저희가 늘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머님,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날 저희가 만사 제쳐두고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 어머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며느리들은 제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할 것처럼 교태를 부렸고 저는 그이들의 기분을 좋게 해놓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준비하렴.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기념하고 싶구나. 그동안 너희가 나를 위해 애써준 것도 있고 다가오는 내 생일이 칠순이잖니. 물론 너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칠순잔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했으면 좋겠구나. 며느리들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 애들 얼굴에는 다시금 야심찬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재산을 양도하겠다는데 칠순잔치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는 계산을 빠르게 마친 모양이었지요. 어머님, 당연하죠. 칠순잔치는 당연히 크게 해야죠.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다 말씀만 해주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크게, 화려하게 준비할게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많이 모시고 저희가 얼마나 효도했는지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아니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거야. 너희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까 말한 대로 너희한테 건물이랑 다 양도할 건데 그걸 기념하는 겸해서 겸사겸사 내가 베푸는 잔치로 하고 싶구나. 저는 그 애들을 안심시키려 말을 했고 며느리들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머님은 저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맞아요. 어머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게 100번 옳죠. 저희는 그냥 어머님 편하신 대로 따라갈게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머님? 그럼 괜찮고 말고. 며느리들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는데 저의 진짜 속셈은 꿈에도 모르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며 저희 시어머니께서 꿈에서 일러주신 그 방법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칠순잔치 준비는 알아서 할 테니 몸만 오라고 말한 뒤 저는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꿈속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제 며느리들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야 했거든요. 저희 큰며느리는 병원 외래센터에서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업무 특성상 부유한 환자 보호자들이나 의료재단의 중요한 인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큰며느리한테는 그 사람들이 곧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인맥이었지요. 작은 며느리는 입시학원의 원장으로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꽤 있었거든요. 작은 애 역시도 입시 관련 고위 인맥들과 명망 있는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아들들, 며느리들은 효심 깊은 훌륭한 자식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어요. 잔치가 열리는 곳은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알아본 곳인데 평소 제 며느리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황금색 문양이 수놓아진 붉은색 카펫이 깔린 로비. 연회장 입구에는 고급스러운 꽃장식이 화려하게 뽐을 내고 있었고 샴페인 타워는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제가 직접 엄선한 며느리들의 주요 인맥들이었어요. 도착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연회장 규모와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걸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규모가 너무 큰데요. 저희가 도울 걸 그러네요. 괜찮다. 너희가 신경 쓸 거 하나 없다고 했잖니. 준비에 어려운 것 하나 없었으니 마음 쓰지 말아라. 저는 안심시키는 듯 말을 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들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손님들을 보며 당황을 했습니다. 그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맥들이 제 칠순잔치에 하나둘씩 들어오는 걸 본 순간 얼굴이 뭘 씹은 것처럼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저분은 저희 병원 이사장님 아니세요?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오셨지? 제가 연락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머, 저분은 우리 학생 학부모님이신데? 형님, 저분이 검사님이시거든요. 형님 지인분도 오셨어요? 뭐? 동서 학생 학부모가 왔다고? 검사 학부모? 어머, 저분만 오신 게 아니에요. 저기 의사 부부 학부모도 오셨어. 그거 참 이상하네. 내가 초대한 적이 없는데 어떡해. 며느리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는데 그 얼굴들에는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자신들이 관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던 인맥들이 갑자기 저의 칠순잔치에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얘들아, 뭘 그렇게 놀라니? 너희들한테 중요한 분들이라면
나에게도 중요한 손님들이지. 그분들께는 내가 직접 전화해서 초대했단다. 오실 수 있냐고 정중하게 물었더니 흔쾌히 오신다고 하더라. 너희 덕분에 좋은 분들을 알게 됐지 뭐니. 고맙다 얘들아. 며느리들에게 태연하게 말하며 잔치의 주인공답게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제 말에 어쩔 수 없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마치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대범하셨나 하는 의아함과 우리의 속셈을 눈치챘나 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듯 했거든요. 저는 그런 눈빛을 똑똑히 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너희도 가서 어서 손님들께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귀한 분들이 칠순잔치에 와주셨는데 너희가 더 잘해야 한다. 네, 어머님. 어서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잠시 다녀올게요. 며느리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잔치에 온 자신들의 인맥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애들은 손님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며느리 행세를 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연회장안은 웃음소리와 축하의 인사로 가득 찼어요. 호화로운 장소에서 열린 소규모 고급스러운 칠순잔치. 건물과 재산을 양도받는다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보는데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애들이 지금처럼 저의 재산만을 탐하는 이기적인 자식들이 아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한테 내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데 어느새 재산만을 탐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리 넉넉지 못한, 아니 사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저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저의 성품을 알아봐준 이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이해해주고 아껴주었으며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저희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첫째는 듬직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둘째는 명랑하고 활발했지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릴 적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아가, 힘들면 말해라.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혼자 너무 짊어지려 하지 마라.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해드리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늘 힘을 얻는걸요. 어머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이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효도를 다하며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고 저희는 고부 갈등이라는 것을 모른 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한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잘 지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부동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이곳저곳에 한창 개발이 진행될 때였거든요. 저희 남편은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저도 남편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이야. 뭘요, 여보. 여보가 나에게 큰 행운인걸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만 보고 있잖아.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이 힘내고 잘 되어야지.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한다고요. 남편은 성실함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자수성가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었어요. 시작은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나중에는 서울 유지, 강남의 건물까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뒤에서 묵묵히 살림을 도맡아 했고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웠어요. 남편이 외부에 나가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올 때 저는 가정의 중심을 잡았다고 할까요? 서울에 올라온 만큼 아이들의 교육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제 말을 참 잘 따라주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들이었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너희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아빠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니니? 아는 것이 힘이야. 아는 것이 많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다. 네, 엄마. 엄마 말씀 꼭 새겨드릴게요. 엄마,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런 헌신 덕분인지 두 아들은 공부면 공부, 품행이면 품행,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저와 남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모두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한 날,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애들이 명문대학에 간 것은 정말 당신 덕분이야. 애들 교육에 당신 공이 크다. 나는 한 게 없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야. 이제 나는 정말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덕분이죠. 여보가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다 준 덕분에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 후 아들들은 차례로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둘째 아들은 연구원이 되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배우자, 며느리들은 모두 얼굴이 예쁘고 세련된 애들이었어요. 그 애들은 처음부터 저와 남편에게 깍듯하게 행동을 했거든요. 온갖 살가운 말과 선물 공세에 저희는 며느리 복까지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지요. 어머님,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 건강을 위해 최고급 녹용을 구해왔어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어머님, 어머니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이에요. 이걸로 관리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거래요. 큰 며느리는 고급 차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은근히 부를 과시하곤 했고 작은 며느리 역시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거든요. 결혼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며느리들의 사치스러운 면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돈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도 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제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남편의 병간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밤낮 없이 남편을 간병하고 건강한 음식을 해먹이고 함께 병마와 싸웠습니다.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당신은 이길 수 있어.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당신 덕분에 돌아보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었어. 여보, 내 남편으로 한평생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몇 년 뒤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강남에 위치한 건물과 모든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삶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그게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산이자 선물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혼자 남은 저를 자주 찾아뵈며 살뜰하게 모시는 듯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제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자 그 애들은 점차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자신들에게 건물을 물려줄지 늘 저의 재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애들의 기다림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칠순이 다가올 즈음 며느리들은 며칠 간격으로 저를 찾아와 마치 퀴즈를 내듯이 저의 기억력을 시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그 애들의 집요함에 시달리던 저는
꿈속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충고를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잔치에 며느리들의 주요 인맥을 초대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칠순잔치 당일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초대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잔치 규모와 자신들의 인맥이 참석한 것에 놀라워했지만 저와 손님들에게 깍듯이 대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애들이 제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연회장 중앙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저와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랐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되었고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저의 칠순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칠순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제 며느리들이 저의 건강을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제 말에 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뭘 그런 말씀을... 너무 당연한 거죠. 저희한테는 어머님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지내셔야 해요. 며느리들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능청스럽게 말을 했고 손님들은 흐뭇한 얼굴로 며느리들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며느리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러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흘러나오던 아름다운 음악도 뚝 끊겼지요. 화면에 재생된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증거라며 며느리들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들과 그 애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건망증이 심해졌는지, 아들들 모교 이름은 무엇인지, 남편이 준 건물 관리인 이름은 무엇인지 묻는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무심코 나눴던 며느리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형님, 어머님 치매 증상 맞는 것 같죠? 후견인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떨까요? 후견인 이야기는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아? 재산관리 저희가 하는 게 맞다는 걸 자꾸 인지시켜야죠. 근데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건강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일단 치매라고 믿도록 만들자. 좀 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집안 곳곳에 둔 녹음기에는 며느리들의 은밀한 대화들이 담겨 있었고 그 내용은 그대로 스크린에 자막으로 뜨며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어요.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손님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요. 그애들의 모든 추악한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대된 인맥, 손님들이 며느리들을 보는 눈빛은 영상이 재생된 직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덕담을 나누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불쾌함,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 영상이 끝나자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기억력과 건강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있었는지. 이 대화들은 지난 몇 주간 저의 며느리들이 저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저의 재산을 탐냈던 흔적들입니다.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죠. 이거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며느리들의 변명을 듣지 않고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미리 변호사를 고용하여 작성해둔 문서들이 띄워졌어요. 남편이 사망 전 직접 남긴 상속 공증서가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본인은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오직 아내 김연자에게 상속한다. 아내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며 그 어떤 누구도 아내의 재산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해당 재산의 법적 소유자이며 현재 정신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의료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애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맥과 지인들 앞에서 탐욕스러운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칠순잔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폭로된 며느리들의 추악한 모습과 제가 건강하다는 것, 정신 또한 명료하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확고한 상속 의지가 담긴 문서가 공개되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졌거든요. 정말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정도로 손님들의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향했습니다. 그 애들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체면과 명예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들을 포함한 아들들 모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셨으니 이제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자식 며느리라 부를 수 없다. 나가라. 여기서 당장 나가. 내 오늘 이후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볼 일 없을 테니 그리 알아라. 저의 싸늘한 목소리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성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무래도 욕심이겠지요. 그 애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인맥들 앞에서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은 술렁였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준비한 성대한 칠순잔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며칠 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의 얼굴에는 반성보다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굴었던 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제발 나를 좀 봐서라도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저 인간들 말만 듣다가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뭐? 저 인간들? 너 지금 나랑 네 형수가 이걸 다 꾸몄다는 거야? 치매로 몰고 가자는 거 형수 계획 맞잖아. 어머, 서방님, 동서는 뭐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 어머님 한 번만요.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할게요. 제발 저희를 내치지 마세요. 너희들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 나를 위하는 척, 내 기억력을 시험하고 치매로 몰아가려는 너희의 행동에 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았는지 너희는 아마 평생 모를 거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직 모르는 것 같구나. 그만 가라. 아들과 며느리들의 울부짖음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애들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인연을 끊었거든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그렇게 자식들과 연을 끊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제 곁에서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생활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집안일을 봐주는 가정부 겸 간병인으로 있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딸처럼 생각하는 그 애는 저와 남편이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한 지인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 저의 친한 지인 부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딸은 홀로 남아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간 뒤 한동안은 일이 바빠 그쪽 소식을 모르고 지냈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거의 고향에 갈 일이 없기도 했지요.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우연히 그 지인 부부의 딸을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저는 그 애에게 저의 집안일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이 착한 경주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 애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으며 저를 마치 친엄마처럼 생각하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그 애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경주는 제가 가진 재산에는 아무런 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간결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내가 죽은 뒤 땡땡 재단,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아들, 며느리들이 그렇게나 탐냈던 재산은 그 애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뒤 지인의 딸인 경주와는 더욱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경주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매달 월급 형태로 생활비를 주었고 우리는 모녀처럼 가깝게 지내며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자식이라는 인연이 끊긴 대신 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과 함께 지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마음이 닿아야 가족이지. 그리고 내 가진 모든 재산과 건물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랄 뿐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을 것이야.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요. 남편과의 사랑과 헌신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결국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 제 인생 황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산 지 어느덧 딱 1년이 되는 날, 저는 이사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짐을 정리하고 치우느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착했을 때 조금이라도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버릴 물건과 가져갈 물건을 미리 구분해 두었지요.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나니 이사 하루 전날의 공기는 묘하게 낯설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둔 듯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누군가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문을 활짝 열어둔 거냐? 집안 꼴은 또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어머님? 아니, 여긴 웬일이세요? 1년 만이죠? 그래, 1년 만이지.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설마 잊은 거냐? 참 인색하기 짝이 없구나. 오늘은 내 아들 기일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뭐라고? 이 못된 기집애를 봤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어머님, 그이가 바람을 피우다 세상을 떠나는데 제가 그이 기일을 챙기게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5년이나 함께 산 네 서방이었어. 전 남편은 바람을 피우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그의 죽음을 조금도 애도하지 않았고 기일을 챙길 마음 또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전시모가 저를 찾아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내일 당장 이사를 가야 해서 어머님과 입씨름을 할 여유도 없고 기일까지 챙길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사 간다고? 내 아들과 함께 살던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놓고는 이제 그 집을 팔아치우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그건 비밀입니다. 이 집은 내 아들 유산이니 나도 알 자격이 있지 않겠니? 아, 그러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저 재혼합니다.
그래서 곧 재혼할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재혼? 못돼 먹은 계집 같으니라고. 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시집을 간다느냐? 누구 마음대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거냐? 어머님, 그 애가 바람 피운 사실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명복을 빌어줄 생각조차 없거든요. 제가 무엇을 하든 양심에 걸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나무라고 화내시는 어머님의 태도 역시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가주시지요. 이 못된 계집애 봐라. 남자라면 살다 보면 한 번쯤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단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뿐인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저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고 그런 짓을 하고 떠난 겁니다. 저런 나쁜 것 같으니라고. 이 집 팔아 받은 돈 다 토해내고 나가라. 내 아들 돈이니 내놓으란 말이야.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 돈은 제가 소송으로 정당하게 받아낸 제 재산이거든요. 이 못된 것,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왜 이 집으로 오고 싶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분명 하늘에서 내 아들이 나를 보내 너를 혼내주라고 한 게 분명해.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제가 재혼을 준비한다는 사실과 전 남편의 유산을 제 몫으로 정리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큼 다가와 저를 응징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을 풀며 단단히 대비했고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려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기세를 올리더니 이내 오른손바닥을 힘껏 뒤로 빼어 풀스윙으로 제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 팔꿈치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야! 감히 네가 막아?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님의 손찌검을 왜 고스란히 맞아야 하겠습니까? 어쭈, 이제 해보자는 거구나. 좋아, 오늘은 누구 하나 요절을 하든 기절을 하든 끝장을 보지 않으면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 그렇게 경고를 퍼붓더니 전 시어머니는 양손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제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팔로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고 힘을 과도하게 쓴 전 시어머니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허리를 깊게 숙이며 헉헉대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네가 맞을 짓을 저질렀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오냐 좋다. 너의 그 준비성만큼은 인정하마. 그런데 말이지, 나 역시 절대로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각오해라. 어머님, 계속 이러신다면 제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냥 돌아가시지요. 이제 더는 얽히지 말고 어서 가세요. 못 돌아간다, 이 못된 계집아. 다시 전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공격을 퍼부어왔고 저는 두 팔로 막아내며 발걸음을 이리저리 옮겨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다시 숨이 가빠져 두 손을 무릎에 짚고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공격하려는 순간 활짝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제 새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봐요 할머니, 제 아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죠? 뭐야, 네가 그놈이구나? 내 며느리의 새남편. 전 시어머니는 새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자마자 그제야 누군지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새남편 역시 전 시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기억을 되살린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였군요. 그때 그 불법을 저지르려던 사람. 이야, 제 아내의 전 시모가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자기야, 무슨 불법? 당신 내 전 시모를 아는 거야? 그럼 잘 알지. 내가 차마 기억에서 지워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 뭔데? 전 시모가 대체 무슨 짓을 벌였다는 거야? 그 순간 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새남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거칠게 퍼부었지요. 그 일그러진 모습은 차마 눈뜨고 바라보기 힘들 만큼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5년 전 남편과 결혼하던 순간만 해도 그이와 전 시어머니 모두가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를 했을 때, 그리고 결혼 초반까지 이어진 시간 동안은 정말이지 시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천사 같은 품성을 지닌 듯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겨우 넉 달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야, 너는 대체 왜 임신검사를 하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야? 사실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이미 40을 넘었고 체질도 약한 편이라서 의사 선생님께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자연 임신은 무리일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라고? 시험관? 그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의사라는 것들이 다 돈 벌려고 하는 말이지. 에휴, 결국에는 하자가 있는 계집이었구만. 제기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계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우아하고 자애로운 모습만 보이며 천사 같은 인격이라 믿었던 분이 순식간에 그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당혹스러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며 얼굴을 제 눈앞까지 들이밀고 살벌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집안에 돈 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해줬더니 내 아들 사업 투자도 안 해주고 내가 예단으로 한정판 명품을 달라니까 그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결국 말뿐이었지. 이게 무슨 사기 결혼이냐?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고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 없잖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 사업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했던 것이고 예단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명품은 그땐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내가 정말로 면전에 대고 명품을 해달라, 사업 투자를 해달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속이 풀렸겠니? 네 집안은 도대체 눈치가 그렇게도 없는 거냐? 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와서는 임신도 못하고 시험관 운운한다고? 산 넘어 산이다, 이 역겨운 계집아.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제 친정부모님은 그동안 시어머니가 천사 같은 분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직접 듣고 나서 온몸이 덜덜 떨리고 가슴에 미어져 며칠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치 제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남편에게 그날이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그이는 그게 무슨 대수냐는 듯 대꾸하며 오히려 나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틀린 말했냐? 니네 집 잘 살면서 나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하나도 없잖아. 얼마 전에는 내가 직접 니네 아빠 찾아가서 사업 투자 이야기를 길게 했더니 뭘 하는 줄 알아? 절대로 사위한테 투자 같은 건 안 한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기나 해? 뭐? 당신 우리 아빠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했다고? 왜 그런 짓을 했어?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진짜 엄마가 말한 대로 눈치를 밥 말아먹은 집안이구나. 야, 그럼 결혼 초반에 내가 대놓고 돈 달라, 투자해달라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말해야 했겠냐? 너나 네 부모가 먼저 알아서 챙겨줘야지. 뭐라고? 당신 나랑 결혼한 게 우리 집 돈 때문이었어? 그래,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장 큰 이유였지. 뭐라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당신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돈 욕심 따위는 없는 줄 알았다고. 이 멍청한 계집 같으니라고. 돈 밝히는 인간이 대놓고 자기 얼굴에다 표시하고 다니냐? 당연히 아닌 척, 착한 척, 점잖은 척 했던 거지. 네가 눈치 없이 속아 넘어간 거야, 이 띨띨아. 여하튼 너 임신도 자연 임신은 안 된다며. 결국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사업 투자금이나 좀 대줘라.
좁디 좁은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장인한테 돈 얘기 좀 해보라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막말이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네? 똑같이 막말을 내뱉다니 믿기지가 않아. 이 멍충아. 그럼 내가 처음부터 나 돈 밝히는 인간이요 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녔어야 했냐? 결혼 초에는 다 내숭 떨고 좋은 사람인 척, 가정적인 척하면서 사는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 그리고 천사 같은 품성의 소유자라 여기며 존경했던 시어머니. 두 사람의 실체가 이렇게까지 차갑고 또 한없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고 세상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듯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 또 얼마나 처절한 불행의 연속일지,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납게 일어나는 파도처럼 한꺼번에 몰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이후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막말을 퍼부은 뒤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과를 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며 애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믿고 몇 번이고 용서하며 넘어갔지만 남편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늘 자기 사업 투자금을 둘러싸고 시비를 걸었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합세에 닥달하는 통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입 밖에 내뱉었는데 남편은 그제야 제가 떠날까 두려웠는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상처를 주고 또 사과하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속에서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 또한 억세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막말을 들으면 똑같이 돌려주었고 남편을 쥐잡듯 잡아 흔들기도 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이제는 더는 주눅들지 않고 똑부러지게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갉아먹듯 버티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담당자는 영안실로 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주검과 그 옆에 누운 상간녀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상간녀 부모가 동시에 와 있었고 어른들은 무너져 내리듯 오열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어떡해. 이 불쌍한 것 어떡하면 좋아. 저기 옆에 쓰러져 있는 여자가 그 바람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모텔에서 한바탕 놀다 나온 뒤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5톤 트럭에 치여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냐? 네 서방을 잃었잖아. 바람 피우다 죽은 거잖아요. 넌 슬프지도 않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내뱉을 수가 있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어머님, 그이가 바람 피운 거 알고 계셨죠? 그건 바람이 아니야. 저 여자가 꼬리를 쳐서 내 아들이 잠깐 혹했던 거지. 내 아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싸늘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심하다는 듯 바라본 뒤 그 자리에서 돌아설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니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간녀의 부모가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편네야, 우리 딸은 처녀야. 네 놈아들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꼬드긴 거라고. 아니거든. 네 딸 우리 집에도 놀러 온 적이 있어. 내가 결혼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상관없다면서 내 아들을 기다리겠다고 버텼어. 이혼할 때까지 말이야. 뭐라고? 그럼 당신이 말렸어야지. 네 아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헤어지게 했어야지.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게다가 내 며느리가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 곧 이혼하고 네 딸을 며느리로 들이기로 했던 거야. 조만간 재혼도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지. 뭐야? 네 며느리가 애 못 낳는다고
우리 딸 인생까지 망치려 했단 말이야? 이 망할 여편네 같으니 너 오늘 내 손에 죽어야 해. 이 영환실이 네 무덤이 될 줄 알아라. 자식들이 죽음으로 누워있는데 어른들까지 이러고 있어야겠냐? 우리는 장례를 치러야 한단 말이야. 이거 놔, 떨어지라고. 여기서 끝장을 보자는 거야? 좋아, 나도 오늘 아들 잃고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잘 됐다. 다 같이 영안실에서 끝장을 보자고. 그 참담한 아수라장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동안 저는 그 모든 난리와 욕설을 뒤로하고 영안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든 시어머니와 상간녀 부모가 어떤 난투극을 벌이든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치러주기 싫어서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답니다. 남편의 빈소가 차려지자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수없이 걸어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람 피우다 그렇게 된 인간의 명복 따위는 빌어주고 싶지도 않았으니 오히려 더 철저히 외면하며 친정에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뻔했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지요. 너 이거 당장 써라. 포기각서다. 네가 내 아들 유산 받을 자격은 없으니 각서 쓰고 손 떼라.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같이 가서 네가 보험금 포기하고 내가 받겠다고 말해. 싫은데요, 어머님. 유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받을 겁니다. 너 내 아들 장례도 치르지 않았잖아. 치러주고 싶겠어요? 어머님도 아셨잖아요. 그 애가 바람 피운 거. 심지어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기로 약속까지 했다는 사실을요. 그런 인간의 장례를 제가 왜 치러야 합니까? 그건 지나친 욕심 아닌가요? 그래, 잘 말했구나. 장례도 치르지 않고 내 아들을 증오하기만 했으면서 유산만 챙기려는 이 태도가 바로 큰 욕심 아니겠니? 넌 양심도 없는 거냐? 어머님, 저 그 인간이랑 5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당한 더럽고 치사한 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가슴이 찢어져 터질 것 같은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모든 걸 참아내고 견뎌낸 제 몫이라고요. 포기각서 따위는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계집이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너한테 절대로 내 아들 목숨값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솔직히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태도로 나왔다면 제 마음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대먹은 태도와 뻔뻔한 요구를 보니 오히려 남편의 유산을 제가 온전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유산 상속을 두고 법원에서 맞붙게 되었고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침 튀기는 싸움 끝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신혼집은 제 몫으로 돌아왔고 보험금은 시어머니가 가져가기로 합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싸워 다 받아낼 수도 있었지만 더는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혼집을 곧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도통 팔리질 않았습니다. 구경 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고 거래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층 아파트에다가 재개발 구역에서도 제외된 탓에 결국 집은 파리만 날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다시 전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이닥친 순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는 사별 후 겨우 한 달 만에 좋은 사람을 만나 1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재혼의 꿈을 꾸게 되었고 마침 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나면서 자연스레 그의 집으로 들어가 지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집을 정리하던 중 느닷없이 전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의 기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감히 누구 마음대로 재혼을 하느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새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보자 붉어진 낯으로 말문을 잃고 얼어붙었고 새남편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네요. 그러고 보니 세상이 참 좁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할머니의 며느리였어? 자기. 그런데 당신 내 전 시어머니를
알아? 알다마다. 이 할머니 1년 전에 아주 황당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거든. 그게 뭔데? 새남편이 대답하려는 순간 전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박았습니다. 닥쳐! 입 닥쳐! 내 아들에 대한 말을 한마디라도 꺼내면 내가 가루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고인을 모독하는 소리 따위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아, 참, 이거 놓으세요. 손 좀 씻으시라니까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아들도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할머니 역시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이 지나도록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닥쳐! 말하지 마! 내 아내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죠. 여보, 그러니까 내가 이 할머니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순간 전 시어머니가 새남편의 얼굴을 향해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닥치라고 했지! 뭐야, 지금 나를 때린 겁니까? 임열반 가만 안 둬! 다 지난 일인데 뭐가 그리 두려운 겁니까? 됐어! 그만! 나 그만 갈 테니까 내가 나간 뒤에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에 새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조심히 나가시고요. 다만 제 아내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라고 해도 안 와. 이 잡아 족칠 것들. 니네들 얼마 못 가 대형 사고를 당해 뒤져버릴 거야. 내가 물 떠놓고 매일매일 기도할 테니까. 빨리 나가시라니까요, 할머니. 전 시어머니는 거친 저주를 내뱉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장 새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전시모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게 말이지. 당신 전남편이 숨진 날 말이야. 그날 병원에서 내가 당신 전남편을 받았어. 심폐소생술을 직접 했던 응급실 의사였거든. 뭐라고? 당신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었어? 응. 지금과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었지. 아무튼 그 환자가 상간녀랑 사고로 실려왔는데 당신 전시모가 경찰들한테 상간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빼달라고 사정사정했어. 뭐? 그걸 왜? 나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 불륜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이나 친정 부모님이 바로 손절할 거란 걸 알았던 거야. 또 소문이라도 나면 집안 체면에 좋을 게 없으니까 무리하게 숨기려 했던 거지. 경찰이 단호히 거절하자 결국엔 포기하더라고. 그랬던 거구나. 나는 또 뭐 대단한 사건인 줄 알았네. 그게 대단한 사건이지. 아들의 죽음을 꾸며내려 한 건 엄연히 큰 범죄야. 하지만 자식의 불륜을 감추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그래, 내가 영안실 갔을 땐 거짓말할 생각은 못하고 솔직히 털어놓더라. 물론 그 여자를 세며느리로 드리겠다고 한 말은 상간녀 엄마 입에서 직접 듣긴 했지만 그제야 나는 새남편이 왜 전 시어머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악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있구나 싶어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시어머니가 체면을 꾸기고 망신만 당한 채 물러간 것이 속 시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찾아와 큰 소리를 치며 날 괴롭히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밀려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삿짐을 모두 새남편 집으로 옮겼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정리하고 그렇게 아늑하고 조용한 집으로 이사를 오니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인생이 새롭게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아, 좋다. 주택은 처음인데 이렇게 조용할 줄이야. 좋지? 이 집에서 우리 둘이 손을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살자. 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할아버지는 못 되는데. 아니, 내 말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하자는 뜻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안 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좋다. 집 마당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당신도 있고. 그래, 당신도 있지. 여보, 이제 앞으로는 나만 믿어? 아주 그냥 든든하네. 당신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부부가 돼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제 나 더는 일 안 하고 매일 집 관리하면서 편히 살면 되는 거야?
그럼 의사 남편이 있는데 당신이 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겠어? 당신은 그냥 뽕을 뽑아먹듯 호강만 하면서 살면 돼. 그래, 남편 덕분에 호강하면서 편하게 살아야겠다. 오늘은 당신이 내 집에 온 첫날이잖아. 우리 첫날 밤을 달콤하게 치러야지. 뭐야, 나 피곤한데. 그럼 안 피곤하게 아주 달달하게 해줄게. 자, 어서 들어가자. 그렇게 저는 새남편의 집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겼고 그날 밤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듯 아름답고 따뜻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뒤로는 살림을 그전보다 2배 이상 더 부지런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저녁 식사는 매일 직접 장을 봐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차리기로 마음을 굳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노인과 마주서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는 들리지 않아 호기심에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설 즈음에는 이미 대화가 끝났는지 전 시어머니는 그 노인에게서 뭔가를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어머님을 여기서 다 뵙네요? 이 동네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뭐냐? 너 여기 사는 거야? 이사 온 집이 이 동네냐? 와, 너 그 부자 남편이랑 결국 재혼했구나. 하긴 그놈이 의사였지. 네, 맞아요. 어머님 아들이 숨진 날 응급실에서 일하던 의사였죠. 그래. 너 호강받으며 잘 살아라. 난 이제 가봐야겠다. 전 시어머니가 빠져나가려 하자 저는 다시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어머님, 방금 저 노인분께 받은 게 뭐예요? 그 쇼핑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비켜! 나 갈 길 바쁘다니까. 에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묵직해 보이는데 그거 돈이죠. 돈? 아니거든? 저분은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이야. 선물 좀 주신다고 해서 온 거라고. 당황한 전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황급히 등 뒤로 숨기더니 서둘러 골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행동이 더욱 수상쩍게 느껴져 쇼핑백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 치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무리 봐도 돈 맞잖아요. 혹시 사기 같은 거 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집에 찾아온 것도 전 남편 기일 핑계대며 오셨지만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을 왜 다시 들먹여? 그리고 나 너한테 이렇게 붙잡혀 있을 이유 없어. 어서 길 비켜. 쇼핑백 내려놓으시고 저 노인분이 무슨 이유로 돈을 건네는지 제가 직접 물어보고 돌려보내드릴게요. 저는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여러 다발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 앞을 굳건히 막아서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비키지 못해? 어라? 저기 좀 보세요. 미친 개가 달려와요, 어머님. 어디? 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잽싸게 쇼핑백을 낚아챘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역시나 돈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돈을 건넨 노인분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거 사기당하는 중이네요. 저기 할머님, 여기 좀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내놔.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설명을 듣고 나서 가져가세요. 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글쎄, 내 지인이라니까. 저분은 내가 잘 아는 할머니고 돈을 그냥 잠깐 빌린 거야.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방금 제가 112에 문자로 신고했으니까 곧 경찰이 올 겁니다. 뭐? 신고했다고? 도대체 왜? 너 뭐가 문제야? 문제는 어머님한테 있죠. 지금 사기치고 계시잖아요. 보이스피싱 맞죠? 배달책 노릇하면서 돈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뉴스에서 수없이 봤어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젠장, 빨리 돈 내놔. 저는 쇼핑백을 단단히 제 등 뒤로 숨긴 채 전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세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그때 돈을 건넨 노인분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이 돈을 왜 이 여자한테 건네주신 거예요? 그 돈은 내가 선물로 준 거예요. 뭐라고요? 할머님, 지금은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저 할머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보이스피싱 일당 중 하나라고요.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조금 전 내 아들을 잡아갔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아드님을 잡아갔다면서 돈을 요구한 거죠? 할머님, 지금 당장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보세요.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요? 이봐요, 아가씨. 그냥 이 여자한테 돈을 줘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다고요. 할머님, 아드님은 무사하실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믿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저는 노인분을 진심으로 설득했고 결국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드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곧 아드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아드님은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고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노인분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반면 전 시어머니는 범행에 드러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쇼핑백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려고요? 절대 못 가요. 저는 전 시어머니의 옷깃을 거칠게 붙잡아 강하게 당겨 바닥에 앉혔습니다. 이거 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당을 준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당장 놔라. 그냥 돈만 받아오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수상한 건지 의심부터 했어야죠. 어머님, 모른 척하고 발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저기 경찰차 오네요. 경찰관들 앞에서 직접 진술해보세요. 어머님은 아무 죄 없다고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 계집 절대로 가만 안 둬. 어머님, 아직 상황이 파악이 안 되세요? 이제 끝이에요. 감옥 가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자며 입 돌아가게 생겼다고요. 전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땅을 쳤습니다. 슬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필이면 왜 네 계집이랑 자꾸 엮이는 거냐고. 제발 놔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애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곧 경찰들이 달려와 전 시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전 시어머니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아지트를 털어놓았고 형사 기동대가 들이닥쳐 한 놈도 빠짐없이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수상함을 끝까지 붙잡은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를 용감한 시민으로 표창했고 포상금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참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 악연이 결국은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전시모에 대한 악감정과 바람을 피우다가 세상을 떠난 전 남편에 대한 악감정까지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새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 나이는 50살이 되었고 여전히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애처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갖고 온 집 또한 세월의 흔적을 비켜가듯 관리가 잘 되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에는 나무가 무성했고 꽃들은 철따라 피어나며 집을 한층 더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세미나에 참석하러 내려간 틈을 타 저는 친정에 하루 묵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그 길모퉁이에서 전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출소를 하신 거예요? 너구나? 내 인생 4년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집. 겨우 4년만 선고받으셨어요? 이상하네요. 내가 알기론 검사가 7년 구형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거사. 내가 너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고 나온 줄 알아?
감옥살이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나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 아니었어도 언젠가 잡혔을 겁니다. 아무튼 고생 끝에 나와서 애인까지 만나셨나 보네요. 전시모 옆에는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는 노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히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었는데 노인이 몇 마디 싸우지 말라는 말을 건네자 전 시어머니는 금세 흥분을 누그러뜨리더군요. 네 애인이 말리니까 참는 거다. 와, 사랑의 힘이 대단하시네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길래 그렇게 애틋하세요? 펜팔하다가 만났어. 교도소에 있을 때 편지를 주고받다가 나 먼저 출소해서 이 사람 면회를 갔지.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보니 그 남자 역시 전과자였고 각자의 교도소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편지를 통해 연정을 키우다 전 시어머니가 먼저 출소한 뒤 직접 면회를 다니며 관계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서 서로의 팔짱을 끼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인 듯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머님은 볼 때마다 늘 놀라운 짓을 하고 계시네요. 두 분 연애만 하는 거 맞죠? 또다시 사기치거나 불법 같은 건 아니겠죠? 야, 우리 둘은 벌 받을 만큼 받고 나와서 이제 교화된 상태야. 그리고 우리 사이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렇군요. 참 대단한 남자를 만나셨네요. 뭐 저를 보고도 달려들지 않는 걸 보니 이번에는 진짜 사랑에 빠지신 모양이네요. 실컷 떠들었으면 이제 좀 꺼져줄래? 난 애인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기분 거슬리게 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아, 네네, 그래요. 재밌고 예쁘게 연애하세요. 그럼 이만. 전 시어머니가 출소한 뒤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 일인데 사랑 때문에 저를 향한 복수심조차 누그러뜨린 모습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우습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이야말로 진짜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는 순간일 거라 생각했고 저는 다시는 떠올리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좀 빨리 와줄래?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일단 와봐. 와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네. 무슨 일이길래 그래?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와봐.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교차했고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대학병원 영안실로 안내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영안실로 가는 거야? 설마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신 거야? 일단 눈으로 직접 봐. 그래야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힌트를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결국 영안실 문이 열리고 시트로 덮인 주검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다가 결국 천천히 시트를 들쳐 확인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입을 틀어막은 채 비명을 삼켰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놀랐지?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숫자를 세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계속해서 요동쳤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똑똑히 드러난 주검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대로 트럭에 치였거든. 충격이 심해서 손 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두셨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허망하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네. 맞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 할머니랑 같이 사고를 당한 영감이 있었거든. 사람들이 말하길 둘이 애인 사이였다고 하더라. 뭐라고? 애인 사이? 아, 나 알아. 나도 본 적 있어. 한 달 전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어.
서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지? 설마 그 남자였을 줄이야. 그래, 바로 그 남자야. 사실은 둘이 모텔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나왔다가 길을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그 영감이 유부남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사이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불륜이었던 셈이야. 불륜이었다고?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내 전 남편이랑 똑같잖아. 그 사람도 바람 피우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치다니. 소름 돋는다 정말. 저는 영안실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져서 몸이 덜덜 떨렸고 결국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사들이 영안실 안까지 함께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고 박달려 씨의 며느리셨죠? 아니요, 전 며느리였죠. 이미 이혼했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은 남남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말씀은 이해합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박달래 씨에게는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더군요. 가까운 친척도 챙겨줄 지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상속 문제와 장례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리도 없으니 김영숙 씨께서 장례를 주관하시고 유산을 이어받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남편분을 통해 모신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뜻밖에도 숨겨진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산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이분은 돈이 없어서 결국 보이스피싱에까지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었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이 헐값이라 제대로 쓸모가 없었는데 불과 몇 달 전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치솟았어요. 결국 그 땅을 판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있더군요.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헐,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네요. 형사의 말을 들어보니 저 말고는 유산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국가에 귀속될 테니 차라리 절차를 밟아 제가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저는 결국 전 시어머니의 빈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도 애도의 감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산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 빈소는 사흘 동안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문상객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향냄새만 공허하게 떠돌 뿐이었지요. 저는 마지막까지 의무감처럼 자리를 지키다가 화장 절차를 거쳐 납골당에 안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전 시어머니의 유산을 제 손에 쥐게 되었으니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참 어이가 없고 마음이 좀 무겁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받아야지. 당신 결혼 생활 내내 힘들었다면서 그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보상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찝찝해. 그래? 그럼 그 돈 나 줘. 뭐라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진담은 아니지만 당신이 쓰기 싫다면 내가 쓸게. 개인 병원 차리려고 마음먹었잖아. 거기에 보태면 되잖아. 아, 맞다. 당신 개인 병원 차리기로 했었지?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내가 직접 쓰는 것보다 당신 병원 세우는데 보태주는 게 훨씬 의미 있겠어. 이제 해결됐네. 여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 뜻밖의 선물이라고 말이야. 그래, 맞아. 악연이 끝내 떠나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자. 결국 저는 전 시어머니의 유산을 지금의 남편이 병원을 차리는데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전 시댁과의 끔찍한 악연은 끝내 정리되었고 복수와 범죄의 참교육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유산까지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했던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서로를 아끼며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늙어가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피식 웃으셨기를, 또 잠시나마 스트레스와 걱정거리에서 벗어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